우리가 ETF가 손해가 났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손절매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저점에서 추가 매수 전략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ETF라면 네. 246전법이 아니라 123전법도 나쁘지 않겠다. 안녕하세요. 주토피아 구독자 여러분, 이데일리 김윤지입니다. 오늘은 샌드타이거 샤크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박민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하면 여의도 증권가에서 20년 넘게 근무를 하셨고 또 다수 예능 콘텐츠에 출연하셨고요. 또 오마이스쿨, 패스트캠퍼스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금융 전문가이자 또 방송인으로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고 계신데 또 신간을 내셨어요. 네. 네, 이제 부의 시작이라는 이 책인데요.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ETF로 연 40% 수익률을 내는 법, 분기당 10% 수익률을 올리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7년 뒤에 원금의 10배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주식 투자 초보자라면은 ETF로 그 주식을 시작할 만하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계신데 왜 ETF인가? ETF를 추천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그 ETF만의 장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저는 상장 폐지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ETF라는 개념 자체가 Exchange Traded Fund, 그래서 펀드예요, 펀드. 네. 그렇기 때문에 펀드의 기본적인 특징이 여러 종목들을 담고 있는데 최소한 10종목 이상을 담고 있는 그런 펀드.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는 구성 비중만큼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하한가를 간다고 해서 ETF가 하한가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ETF의 편입 비중이 10%인 종목이 갑자기 악재 이슈가 있어서 하한가를 갔다. 네. 그러면 하한가를 개별 종목은 마이너스 30%인데 이 ETF는 10%만 반영을 하니까 한 3% 정도 손해를 보는 거죠. 다양한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장 폐지 리스크는 적다. 그래서 NAV, Net Asset Value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펀드의 기본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NAV가 50억 원 미만이 일정 기간 한 1년 정도 유지된다면 상장 폐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웬만한 ETF들은 50억이 넘더라. 그래서 시가총액, 우리가 주식수 곱하기 주가를 시가총액이라고 하는데 시가총액이 50억이 일단 좀 넘어가는 그런 ETF들은 웬만하면 네. 상장 폐지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안전한 그런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개별 종목과 달리 하한가가 안 가는, 그래서 덜 내리는 특징이 전 또 매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리스크 하나는 유상증자거든요. 네. 유상증자는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주식수를 늘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도 개별 기업의 구성 비중만큼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안전하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중위험, 중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 최적의 상품이 ETF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ETF의 장점은 안전성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투자자분들은 분명 초과 수익률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ETF를 투자할 때 초과 수익률을 내는 방법 혹은 이건 꼭 기억하고 가야지 잃는 투자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유의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ETF로 초과 수익을 노리는 전략이 가장 베스트이기지만 평균 수익률만 따라가도 행복한 투자다. 우리가 저기 지수가 2배 올랐는데 내 종목은 계속 마이너스인 경우들도 굉장히 슬프죠.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ETF는 10종목 이상 담은 펀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지수 상승률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줘요. 그래서 중간은 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분기당 10% 목표 수익을 노리면 1년에 최대 40% 정도 그쵸. 우리가 목표 수익을 추구를 하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투자가 개별 섹터,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저는 제 1순위로 둬요. 가령 예를 들면 네. 위드 코로나가 왔을 때 여행 뭐 이런 관련 주들의 강한 상승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하면 개별 여행주보다 여행 관련 ETF를 사는 거죠. 그러면 여행 산업에 이렇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데 개별 여행 업종들은 이 종목에 따라서 그쵸. 좀 유상증자라든지 또 기업이 어려운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기적으로 또 거래소가 네. 이렇게 종목을 교체해주는 그런 특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수익률 추구만으로도 매력적이다. 그런데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가 추구하겠다. 네. 그러면 저는 분기 한 10% 정도를 노릴 수 있는 섹터, 한 3개월에 1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섹터를 좀 노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철강 산업이 중국의 환경 규제와 어떤 수출 제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철강주들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한다면 연초에 사서 좀 기다리는 그런 투자 전략이 가능했을 수 있고요. 또 위드 코로나 이슈로 해서 2분기에 우리가 여행이라든지 면세, 뭐 항공, 관련 카지노 이런 관련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다면 또 위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되면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갔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산업 메타버스 이슈가 있으면서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관련 컨텐츠주들의 뭐 엔터라든지요 강한 상승 모멘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기 10%를 기억한다면 이런 섹터들을 좀 선점을 해서 짧게 수익을 내고 가는 그런 투자 전략들을 우리가 시장을 초과하는 그런 수익률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저는 ETF는 웬만하면 다양한 업종에 믹스하는 전략들을 좀 추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중위험 중수익인데 그 위험 자체를 ETF의 종류를 다양화하면서 저위험 중수익을 좀 가져가 보는 투자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ETF를 가급적 한 3개 이상에서 뭐 5개. 그런데 10개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10개 이상이 가면 잘 정리가 안 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의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분산 투자하는 전략도 ETF 측면에서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짧게 가져갈 종목들과 그다음에 이제 롱텀하게 가져갈 섹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주로 성장주라든지 배당주 중심으로 롱텀하게 가져가면서 투자하는 그런 이원화 전략을 통해서 분기 10%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ETF 이용해서 좀 세금 측면에서 좀 영리하게 쓰는 법도 있다고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ETF를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국내 기타형과 국내 주식형 ETF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을 이렇게 담고 있는 펀드예요. 그래서 주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우리가 뭐 네이버라든지 뭐 LG화학 뭐 이런 개별 종목들의 각각의 섹터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를 버무린 게 국내 주식형 나스닥이라든지 뭐 S&P 500 그리고 뭐 원유 뭐 달러, 채권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게 국내 기타형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포털 등에 보면 그 해당 ETF 명을 검색을 하면 거기에 국내 주식형인지 국내 주식형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국내 주식형 계좌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 주식도 우리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안 내잖아요. 동일한 방식으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요. 다만 이제 국내 기타형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그래서 금융소득, 이자, 배당, ETF 수익 합쳐서 2천만 원까지는 배당소득세 15.4%. 그 이상은 내 급여와 내가 버는 돈에 합쳐서 종합과세라는 걸 해요. 근데 종합과세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누진세인 거죠. 그래서 고액 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 기타형 ETF로 많은 소득이 나면 과한 세금을 번 거에 뭐 최대 50% 정도까지 세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이원화된 투자 전략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내 주식형은 주식계좌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국내 기타형은 연금 계좌를 통해서 하자.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면 퇴직연금, IRP라고 하잖아요. IRP 계좌하고 개인연금 계좌. 연 7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요. 최대 1,800만 원까지 매년 불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15.4% 세금 내는 게 일단 줄어들어요. 그래서 만 55세 이후 연금을 찾을 때 5.5%부터 3.3%까지 나이에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내고요. 또 세금이 과세 이연이 돼요. 그러니까 만 55세 이후에나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계속 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은 주식계좌에서 운용을 하시고 국내 기타형은 연금계좌에서
운용하는 이런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면 절세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는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물론 해외 시장의 그 ETF의 장점도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분리과세예요. 그러니까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 그냥 세금 내고 끝나요. 매매 차익이 예를 들면 1억 원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국내 기타형 같은 경우는 종합과세, 누진세를 네. 이렇게 맞는 데 비해서 이 경우에는 그냥 22% 세금 내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세금 측면에서 고소득자에게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환차익을 노린다고 하면 환에 오픈돼 있거든요. 네, 환율에. 그쵸. 그래서 환차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최대 2배까지만 이 베팅을 할 수 있거든요. 레버리지라든지 고버스. 근데 네. 미국 시장은 뭐 3배, 4배 가는 그런 고위험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국내 기타형, 그러니까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인데 국내 시장에 상장된 것과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를 어떤 걸 투자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를 연금 계좌에서 운용해라. 오. 그러면 22% 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절세 측면에서 네.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는 국내에도 있거든요. 물론 3배, 4배 레버리지는 없지만 네. 일반적인 그 한 배 추종하는 ETF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팡 같은 그런 네. 우리 FANG 해서 뭐 애플, 뭐 페이스북 이런 네. 기술주들에 대한 ETF들도 국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시장을 추종하는 ETF를 연금 계좌에서 활용하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금만큼 어떻게 보면 다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복리 효과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개형 ISA라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쵸. 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올해 꼭 중개형 ISA를 가입해 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2023년부터 우리가 금융 이 차익에 대해서 네. 5천만 원이 넘어가면 22% 세금을 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개형 ISA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전혀 세금을 안 내요. 네. 2023년부터. 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해는 뭐 여유 자금이 없다 하더라도 2023년에 한꺼번에 그 1년에 2천만 원씩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입을 하면 2023년에 6천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불입을 할 수 있어요. 그동안 불입을 안 했다고 하면 뭐 6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배당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국내 주식 계좌에서는 15.4% 2천만 원까지 네. 세금을 내는데 네. 여기에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배당 차익에 대해서도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국내 기타형 ETF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내기 때문에 중개형 ISA는 꼭 올해 만들어 두셔서 2천만 원 한도를 올해 채워놓고 이렇게 2023년부터 절세 상품으로서 공격적으로 그쪽에서 6천만 원부터 투자하시면 상당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2023년부터는 국내 기타형을 중개형 ISA 계좌에서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중개형 ISA도 꼭 가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재테크 꿀팁까지 알려주셨는데요. 네, 네. 또 작가님들 팬이라고 하면 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화전법. 예. 낙폭 과대가 됐을 때 더 추가 매수해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본질은 246 전법 ETF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부캐가 몇 개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맙다 최고민수예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60%가 됐어. 고마워. 너 때문에 마이너스 60%가 됐어. 저거 진짜 고마워. 네가 추천하신 종목 마이너스 60% 맞았어. 네. 오히려 고마워. 네, 모 채널에 나가서 그 시장이 빠졌을 네. 때 공격적으로 투자해라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ETF의 가장 큰 장점이 추가 매수 전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상장 폐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혹여 상장 폐지를 하더라도 펀드이기 때문에 그 펀드의 잔존 가치만큼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서처럼 상장 폐지돼서 휴지되는 일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ETF가 손해가 났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손절매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박앤세일 개념으로 접근하자. 10,000원짜리 옷을 내가 평소에 사 입었는데 이 10,000원짜리 옷이 주가가 빠져서 5,000원이 됐으니 고마워. 똑같은 돈을 주고 고마워. 고마워. 하나를 2개를 살 수 네. 있는 매력적인 그런 이 투자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6전법.
10,000원에 샀는데 2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자. 8,000원, 6,000원, 4,000원일 때마다 추가 매수하고 저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에 1,000만 원어치를 샀는데 8,000원이 됐을 때 뭐 3,000만 원을 사고 6,000만 원 됐을 때 뭐 5,000만 원 사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투자법도 ETF, 특히 업종 섹터를 다루는 ETF,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업종 매수하고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공포심도 없고 공격적으로 기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미리 세운 그런 분할 매수 저점에서 추가 매수 전력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ETF라면 네. 246전법이 아니라 123전법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10% 빠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ETF의 네. 가장 큰 장점이 덜 내리는 데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10%, 20%, 30% 좀 더 공격적이라면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저는 246전법 매력적인 그런 ETF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ETF 경우는 30% 빠졌다. 그럼 인생을 걸어볼 만한 건가요? 일단 30%에는 조금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네, 인생을 걸 정도는 네. 아닐 것 같고요. 한 60% 정도 빠진다라고 빠졌을 하면 때? 네. 우리가 작년 코로나 사태를 되짚어 보면 네.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1,500 이하로 빠졌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ETF를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면 대표 지수 코스피 200을 따르는 ETF 1년 수익률이 100%가 났거든요. 네. 웬만한 종목을 사서 100% 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평균 수익률만으로도 100%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급락에 공격적으로 ETF를 특히 국내 섹터 테마를 다룬 그런 국내 주식형 ETF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시장 급락에 저는 증여 전략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는 건 상당히 오랜 기간 버티겠다라는 그쵸.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개별 종목은 그 버티는 동안 망하는 경우들도 많고 상패도 되죠.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 희석 효과가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ETF는 그런 점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 급락에 내가 사고 싶은 섹터의 ETF를 사버려라. 그래서 그 부분을 사고 기다리면 배당도 꾸준하게 주는 ETF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좋은 종목 위주로만 거래소나 FN 가이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장기간 묻어둘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 ETF가 되겠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성년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10년 단위로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를 그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억까지는 10% 정도 증여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1억 2천 정도는 좀 운신의 폭을 두고 시장이 급락했을 때 좀 증여하고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죠. 네. 시장이 급락하면 동시에 시장을 멈추는 이런 서킷 브레이커에는 ETF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섹터 ETF를 중심으로 해서 좀 장기간 묻어둘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보면 246전법을 이제 관통하는 주제는 위기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 주신 이 전법이 또 일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레버리지나 뭐 곧버스나 이런 파생 ETF에도 해당이 될까요? 일단 저는 레버리지는 시장이 급락한 서킷 브레이크에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간 우상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곧버스, 인버스 EX라고 하잖아요. 1% 하락하면 2% 수익을 먹는 곧버스 투자자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섹터가 그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데일리로 2배의 이 편차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 후에 이 지수가 횡보해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 곧버스 ETF 투자자는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 그쵸, 있거든요. 예. 하루의 변동폭의 네. 2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곧버스는 이렇게 날카로운 짧은 시간 안에 투자해야 돼요.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 짧은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건데 그 이유는 약세장은 되게 기간적으로 짧게 와요. 급락장은 특히 짧게 오고 바로 반등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곧버스는 롱텀하게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주린이라면 곧버스 투자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시장 하락에 배팅한다고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급격한 하락을 가져오지 않고 출렁출렁하면서 횡보를 많이 하더라. 횡보를 해버리면 곧버스 투자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손해본 상황에서 좀 더 기다려본다고 하지만 시장은 계속 횡보를 해버리면
계속 손해율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버스 투자는 저는 주린이라면 좀 자제했으면 좀 좋겠고요. 여기 한 가지 더해서 433 전법을 저는 네.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구 감독이 되라. 네. 그래서 최종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그래서 수비수는 저는 현금이라고 봐요. 최근같이 시장에 어떤 악재 이슈들이 되게 많은 그런 상황에서는 네. 이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고 현금의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수인 현금의 비중을 좀 가져가면서 시장이 한 번씩 급락했을 때 낙폭 과대주라든지요. 내가 가진 보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 중심으로 좀 접근해서 투자하시는 그런 중요한 재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미드필더, 배당주와 그 다음에 장기간 성장할 그런 산업들, 그러니까 좀 오래 들고 있을 그런 업종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낙폭 과대주라든지 네. 아니면 한 1, 2분기 후에 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미드필더진에 좀 두고 기노업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최종 공격수는 분기에 한 10% 벌 수 있는 따끈따끈한 지금 핫한 종목들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그 분기 10% 오를 종목이 확실하다. 네. 라고 하면 그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는 거고요. 현금의 비중을 좀 줄여가고. 그러니까 미드필더진은 기본적으로 한 3, 40% 비중을 네. 가지고 있고 최종 공격수와 현금의 비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축구 감독처럼 좀 공격적으로 때로는 수비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하고 악재 요소가 좀 많이 있다 그러면 현금의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좀 어떤가. 그래서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같이 변동성이 좀 심하고 잘 이렇게 종목 고르기가 쉽지 않다. 그럴 때는 약간의 휴식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다. 말씀드릴게요. 네, 손 고르기도 투자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